실질적으로 벨기에의 그 브뤼셀 같은 데는 퍼블릭 하우징이죠. 보통 우리가 복합개발이라고 해서 저층에는 뭐 커머셜 들어가고 위에는 이제 주거 들어가는 거를 이제 많이 했는데, 도시 하나하나가 좀 더 자생의 단위를 갖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 저도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생산의 도시에 관한 이야기인데, 생산의 도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좀 꿈꿔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생산의 도시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일단 생산, 어떤 막 공장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끌어오르는 거부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 도시라고 하는 데서 많은 도시가 이제 소비를 하잖아요. 대부분 소비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컨텐츠를 생산한다는 있지만, 무형의 생산도 생산이지만,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소비하는 도시 위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은 어디 갔냐?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다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게 뭐 천안일 수도 있고, 울산일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는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죠. 그냥 간단하게 이 도시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 도시는 그냥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도시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이전의 도시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지만, 로마 시대 도시도 있었지만, 완전히 그냥 다른 종인 거죠.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인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그 이후로도 계속 그냥 100만이에요. 100만. 근데 18세기 오면서 그게 200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800년 동안 인간은 100만 도시를 깨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0만 도시가 한번 깨지고 나서 불과 50년 만인가에 500만 도시가 돼요, 런던이. 그게 그냥 단순히 5배 커졌나 보다 했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도시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은 이제 산업혁명인 거죠.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노동력에서 이제 기계 노동력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엔진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서부터는 도시는 생산을 하는 곳이었어요. 왜냐? 생산을 하는 공장에 모든 노동력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발생하는 산업혁명이 이제 미국 동부로 넘어가고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동양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산업혁명의 가장 그 핵심이었다고 하는 런던을 가보자 이거죠. 런던이 우리가 생산 기지라고 생각하나요? 런던 생각하면 다 뭐 파이낸스, 문화, 패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누가 런던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한때는 공장이 엄청 많을 때는. 서울 봐도 그래요. 6, 70년대만 해도 서울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도 있었고, 저기 이제 동대문에 이제 봉제 산업들도 있었고, 생산하던 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세기의 경제 모델을 보면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만들고, 그걸 통해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량 생산은 결국에 이런 도시에서 하기가 힘들겠죠. 왜냐? 일단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여러 대량 생산을 하는데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오염의 문제도 있을 거고, 소음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집값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도시의 집값을. 그러니까 이 생산 기지들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천안은 그러면 그거 치고는 되게 잘 성장이 된 도시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기서 에라 지점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뭐 천안이나 뭐 판교 뭐 산업단지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도시 내에 이제 예를 들어서 30%는 산업이 돼야 되고, 뭐 30%는 뭐 3차 산업이 돼야 되고, 뭐 20%는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천안에서 뭘 만들었다고 천안에서 소비되진 않아요. 그게 이건 천안에 공장이 많다는 얘기지 선순환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숙제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도시에 산업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디서 생산이 돼서 어디서 소비가 되게끔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탄소 발자국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누구신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경제부총리인가 계셨어요. 제가 그분 인터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코로나 한창일 때인데 자기도 지방에 이렇게 있는 막 작은 그냥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너무 이제 골칫거리가 많았다 이거예요. 뭐 개발을 하려고 해도 막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맨날 무슨 지원금 해줘야 되고 막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위기를 극복시켜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도시에서 그동안 생산 시설이 어떻게 배제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요? 언제 한번 그 외 파나마 운하에서 그 컨테이너선 낑긴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인데. 그때 많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국제 물류에 의존하는 경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요즘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리질리언스가 얼마나 높으냐.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옛날에는 쌀은 남미에서 오고 옷은 뭐 중국에서 오고 공산품은 동아시아에서 오고 뭐 이러면 우리가 이 글로벌 물류 공동체를 만들면 뭐 다 어떻게든 된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방식이었는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미난 건데 우리나라에서 막 초반에 조금 막 이렇게 막 어지럽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스크랑 손세정제 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스크야 그거 뭐 중국에서 사오면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요 안에서 그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게 되는 나라들은 위기에 좀 더 유연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남해에 갔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남해 공무원분이 자기네들은 IMF가 특별히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니까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분석한 건 아닌데 근데 그분의 요구가 뭐였냐면은 자기네들은 어차피 거기서 그냥 고산업이에요. 그냥 로컬 산업이었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타격을 많이 안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을 수 있다고 봤던 게 지금 여러 그 국가들에서 얘기하는 그 순환 도시의 모델이 그건 거거든요. 저기 어디 뭐 테슬라 공장 유치해가지고 테슬라 1년에 몇십만 대씩 생산하는 거가 좋다. 이런 모델은 건강한 도시 모델로서는 끝난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거가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산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날 때는 굉장히 탄력성을 갖는 의존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산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계층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소비하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거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 사는 거고 이 분리가 되면 이 둘이 섞여 살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문화시설 하나 지어요. 아니면 기업에서 문화시설 하나 지어요. 어디다 짓겠어요? 소비가 많이 되는 데서 짓겠죠. 그러면은 작게는 소비시설에 대한 액세스도 차이가 나는 거고 문화시설 차이가 나는 거고 교육시설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여러 도시 공간적으로도 생산 쪽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게 여러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냅두면은 왜냐면은 도시라고 하는 게 공공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거든요. 시장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거는 계층의 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예 도시 대 도시가 다른 산업 구조를 갖게 되는 방식이 이제 지난 20세기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거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벨기에의 그 브뤼셀 같은 데는 퍼블릭 하우징이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같은 걸 지을 때 생산이나 물류나 이런 거 관련된 프로그램을 넣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복합개발이라고 해서 저층에는 뭐 커머셜 들어가고 위에는 이제 주거 들어가는 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 보니까 상업은 소비만 계속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블루 칼라 클래스죠. 그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계속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만들어내는 사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두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그 도시의 경제도 그렇게 뒀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 도시의 기본 개념인 거죠.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메트로팜 얘기 들어보셔서 메트로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하철 타다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반 파밍도 그 하나의 개념인 거고 도시 하나하나가 좀 더 자생의 단위를 갖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도시가 막 어떤 도시를 서포트를 해야 되고 이 도시의 생산물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고 그거가 여기에 어떤 그 매겨 살리는 소스가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도시 대 도시가 아니라 그냥 도시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 저만 주장한 거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고 저도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대량 생산만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이 여전히 존재를 하겠지만 오히려 커스터마이즈가 많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력들의 발달이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가 나오기도 하고 CNC 머신이든 아니면 로버트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방식 자체가 옛날 때처럼 몇천 평 되는 공장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들여가지고 한 3만 개씩 찍어내는 이런 것만 생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도 생산들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전제가 지금 얘기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인더스트리 4.0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저에는 생산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플랫폼도 마찬가지. 요즘에 인스타로 막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어디 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직업에 목매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일하고 와가지고 나머지 3시간은 자기가 그냥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뭐 시대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건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생산과 소비가 하나의 서클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시작한 도시들은 있어요.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기 시작을 해요. 비엔나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맥주 공장이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은 갖춰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공장 짓는 거 너무 규제도 많고 막 안 됐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걸 아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야금야금씩 이제 변하는 데들은 있죠. 저는 어떤 가능성 면으로만 보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탈산업을 완전히 이룬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아직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생산 산업이. 그 말은 어떤 방향만 잘 틀면 산업의 인프라를 잃지 않고 이 방향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산업 인프라를 다 잃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산업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은 굉장히 힘든 것 같고 너무 비대해서 오히려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막 화성 같은 데도 그렇게 발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화성은 도농복합도시예요. 이미 농경지도 많아요. 그래도 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세팅도 돼 있고 공장지대도 적당히 있고 저희가 있는 이제 성수동에서도 저희가 막 맨날 막 성동구에다가 막 주장하고 이러는 게 그건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생산시설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막 무슨 80년대 산업 지킵시다 뭐 그런 보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새로운 도시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지금 약간은 그래도 찰랑찰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잃어버리면 사실 새로운 모델로 가기는 힘들죠. 네. 좀 안타까운 건데 이건 뭐 그냥 건축계 얘기인데 100년 전 건축가들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좋건 싫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도시의 모델을 만든 사람들이 100년 전의 건축가들이었어요. 100년 전에 너무 그 도시 문제가 많으니까 막 그 산업사회 때문에 막 오염 문제 많고 막 밀도 너무 높아져서 문제 많고 이러니까 건축가들이 도시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그 도시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막 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스케치한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도시에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그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100년 있다가도 그냥 지금 여러분 도시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건축가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그리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미래에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도시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도시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꿈을 그리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저희처럼 뭐 건축이나 도시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구독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꿈을 같이 그려나갈 수 있는 이야기로서 생산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